제23회 예형이 벌거벗고 조조를 꾸짖고 길평이 독약을 쓰고 형벌을 받다. 이때 조조가 유대와 왕충을 참하려 하니 공흉이 나서서 간한다. 두 사람이 본래 유비의 적수가 아닌 터에 만일 참한다면 장수들의 마음을 잃지는 않을까 두렵소이다. 조조는 그들의 죽음을 면해주고 그 대신 장록을 삭탈한 다음에 몸소 군사를 일으켜 현덕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공흉이 또 나서서 바야흐로 엄동설한이어서 군사를 동원하는 시기가 아니니 내년 봄을 기다리시더라도 늦지는 않을까 합니다. 그보다 먼저 사람을 장수와 유표에게 보내 그들을 귀순케 한 다음에 다시 서주를 도모토록 하시지요. 하고 권해서 조조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먼저 유엽을 보내서 장수를 설득시켰다. 유엽은 양성에 이르자 먼저 가후를 찾아보고 조공의 성덕을 말했다. 가후는 유엽을 자기 집에서 머무르게 한 다음에 그 이튿날 장수에게 들어가 보고 조공이 유엽을 보내서 귀순을 권한다는 말을 했다. 한창 의논하고 있는 중에 원소에게서 사자가 왔다고 고해서 장수는 그를 불러들였다. 사자가 서신을 올려서 장수가 받아보니 그도 역시 귀순하라는 뜻이다. 가후가 사자에게 물었다. 근자의 군사를 일으켜 조조와 싸웠다더니 승부가 어찌 되었소? 엄동설한이라 잠시 싸움을 파했소이다. 이번에 장군과 형주 유표가 모두 국사에 풍도가 있으시므로 특히 청하러 왔소이다. 가후는 소리를 내어 껄껄 웃으며 너는 곧 돌아가서 본초를 보고 당신 아우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하의 국사를 용납하겠는가 하더라고 전해라 하면서 그가 보는 앞에서 서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사자를 꾸짖어 내쫓았다. 지금 원소는 강하고 조조는 약한데 그를 찢고 사자를 쫓아버렸으니 원수가 오면 어찌하오? 장수가 이렇게 묻자 가후가 조조를 붙쫓으면 됩니다 하고 대답했다. 내가 앞서 조조와 원수를 맺었는데 그가 어찌 나를 용납해 주겠소? 조조를 붙쫓아야만 하는 까닭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공이 천자의 조서를 받들고 천하를 평정하는 터이니 붙쫓아야 하겠고, 둘째로 원소는 강성하니 우리가 적은 군사를 가지고 가서 쫓으면 그가 반드시 우리를 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오. 조조는 약하지만 우리를 얻고 보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니 그를 붙쫓아야 하겠고, 셋째로 조공은 왕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반드시 사사로운 원한을 풀고 덕을 사회에 밝히려 할 것이니 붙쫓아야만 합니다. 부디 장군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장수는 그의 말을 좇아서 유엽을 청해 서로 보았다. 유엽이 연방 조조의 덕을 칭송하며 또 승상께서 만일 옛날에 원수진 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뭐하러 이 사람을 보내서 장군과 정의를 맺으려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장수는 크게 기뻐하여 즉시 가후 등과 함께 조조에게 투항하려 허도로 올라갔다. 장수가 조조를 보고 계야에서 절하자 조조는 황망히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그 손을 잡으며 내 조그만 과실을 행여 마음에 품지 마오 하고 드디어 장수를 양무 장군에 봉하고 가후를 집금오사로 삼았다. 그리고 조조는 곧 장수더러 글을 써서 유표를 초항하라고 분부했다. 가후가 나서서 권했다. 유경승이 천하의 명사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니 부디 문명이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설득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가 항복할 것입니다. 조조가 순유에게 물었다. 누구를 보내면 좋겠소? 공문거가 그 소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조조는 동의했다. 순유가 나와서 공용을 보고 승상께서 문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 구해서 사자로 보내려 하시는데 공이 그 소임을 한번 맞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의향을 물어보자 공용은 내 벗 예영의 자는 정평인데 그 재주가 나보다 10배나 낫소. 이 사람은
가히 천자를 보좌할 만한 인재요. 비단 사자의 소임만 맡길 사람이 아니니 내 마땅히 천자께 천거하겠소 하고 드디어 표문을 지어 헌재에게 상주하니 그 글은 이러하다. 신은 듣자오니 홍수가 옆으로 흐름에 요제께서 이를 다스리려 생각하시고 널리 사방에 현사와 준거를 구하시고 부르셨다 하옵고 옛적의 세종께서 대통을 계승하사 장차 가업을 넓히려 하시어 천하에 물어 현사를 구함에 무선비들이 모여들었다고 하옵니다. 폐하께우서 넓으신 성덕으로 기업을 이으시사 애군을 만나시어 겸양하기를 힘쓰시니 해가 기울매 유의하게 신을 내려 이인이 함께 나왔사옵니다. 가만히 보매 처사 평원의 예형은 당년 24세로 자는 정평이니 위인이 양순하고 공명정대하오며 영특한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서 처음 예문을 섭렵하여 그 심오한 이치를 다 통했사옵고 눈으로 한번 본 바는 문득 입으로 외우며 귀로 잠시 들은 바는 마음에 있지 않사옵니다. 그 성이 도와 더불어 합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신령스러우니 홍양의 암산과 안세의 기억력도 예형으로서 본다 하오면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는 일이옵니다. 예형이 충후 정직하고 심지가 결백하여 선한 것을 보면 제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기를 원수처럼 하니 임자의 행적과 사화의 절개도 그리 지나친 것이 아니옵니다. 새매가 수백 마리라도 한 마리 독수리만 못하오니 예형으로 하여금 조정에 서게 하시면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을 것이니 그 놀라운 웅변이 마치 샘솟듯해서 온갖 의욕과 맺힌 것을 그 자리에서 풀어 적을 굴복시키고서도 남음이 있사옵니다. 옛적의 가인은 일부러 속국이 되길 청해서 선우를 속임수로 얽어매고자 했고 종군은 긴 밧줄로 완강한 월나라 임금을 묶고 오겠다 했나니 어려도 장한 기계를 보여서 전대의 일을 아름답게 여겼사옵고 근일에는 노수와 엄상이 역시 남보다 뛰어난 재주로 대량에 발탁되었사오니 예형이 마땅히 그들과 더불어 견줄 수 있을까 하나이다. 만약에 용이 하늘의 큰 길을 한 번 뛰고 은하수의 날개를 떨치며 옥황상제에 계신 자미원의 소리를 높이게 하고 무지개 위에 빛을 들이울 수 있다면 좋기 측근의 선비들로 하여금 사리에 밝게 하고 사문의 화친을 더하게 하오리다. 천상의 음악에는 반드시 천하의 장관이 있고 제실 황거에는 반드시 비상한 보물이 쌓여야 하니 예형과 같은 선비는 가히 많이 얻을 수 없사오리다. 격초와 양하는 절묘한 자태가 있어서 가무음곡에 종사하는 자들이 탐내는 바이고 비토와 윤유는 걸음이 빠르고 분방해서 왕량과 백락이 다투어 구하는 바였으니 신등이 어찌 이를 구구하게 주달하지 않사오리까. 폐하께 없어 선비를 신중히 취하시는 터임에 반드시 친히 시험해 보셔야 하리이다. 바라옵건대 예형으로 하여금 가리로서 아련하게 하옵소서. 만일 보시고 취할 만한 것이 없다 하오면 신등은 주상을 기망하온 죄를 달게 받사오리다. 헌재는 표문을 보고 나자 이것을 조조에게 내어줬다. 이리하여 조조는 곧 사람을 보내서 예형을 불러오게 된 것인데 예형이 이르러 예를 마쳤으나 그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다. 예형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천지가 비록 넓다 하나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그 말을 듣고 조조가 말했다. 내 수하의 수십인이 모두 당세의 영웅인데 어찌하여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어디 들어보십시다. 순욱, 순유, 곽가, 정욱은 기모와 지략이 심원하니 소하와 진평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요. 장유, 허저, 악진, 이전은 그 용명을 당할 자가 없으니 잠팽, 마무라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요. 또한 여건과 만총 같은 사람은 종사를 삼을 만하고 우군과 서왕 같은 장수는 선봉을 삼을 만하며 하우도는 천하의 기재요. 조자휴는 세상의 복장인데 어찌하여 사람이 없단 말인가. 듣고 나자 예형이 웃으며 말했다. 공의 말씀이 옳지 않소이다. 이 인물들을 내가 다 잘 아는데
순욱은 조상이나 하고 문병이나 다니게 할 사람이요. 순유는 묘직이나 시킬 사람이요. 정욱은 문이나 여닫고 집이나 지키게 할 사람이요. 곽가는 사부나 외우고 풍월이나 읊게 할 사람이요. 장유는 북이나 치고 징이나 울리게 할 사람이요. 허전은 소나 치고 말이나 먹이게 할 사람이요. 악지는 문서나 받고 조서나 읽을 사람이요. 이전은 글이나 전하고 경문이나 보내게 할 사람이요. 묘거는 칼이나 갈고 검이나 만들 사람이요. 만총은 술이나 마시고 술찌개미나 먹을 사람이요. 우금은 널빤지나 지고 담이나 쌓을 사람이요. 서왕은 돼지나 잡고 개나 죽일 사람이며 하우도는 완체 장군이라 일컬어야 옳고 조자효는 요전태수라고 부를 만하니 그 밖에 무리야 다 옷걸이요 밥주머니며 술통이고 고기부대일 뿐이요. 조조는 노했다. 너는 무엇이 능하냐? 천문지리를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삼교 구류를 모르는 것이 없어서 위로는 가히 임금을 유순이 되게 하고 아래로는 가히 덕을 공자 안연과 짝할 만하니 어찌 속된 무리와 함께 논하겠소. 이때 곁에 있던 장유가 그 말을 듣자 칼을 빼어들고 예형을 죽이려 했다. 조조는 이를 막고 말했다. 지금 마침 고리 한 자리가 비었으니 아침 저녁 조화와 연양 때의 고리로 이 예형을 쓸까 하오. 예형은 한마디로 승낙하고 물러갔다. 이 사람의 말이 불순하기 짝이 없는데 어찌하여 죽이지 않습니까? 하고 장유가 묻자 조조는 이자가 본래 허명이 온 천하에 들린 터라 이제 내가 죽이고 보면 천하가 나를 놓고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 할 것이 아닌가. 스스로 능한 체하기에 내가 고리로 삼아서 욕을 준 게지 하고 말했다. 그 이튿날이다. 조조는 성청 위에 대연을 배설하고 빈객을 크게 모은 다음에 고리를 시켜 북을 쳤다. 전부터 있던 관리가 북을 칠 때는 반드시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하오 하고 일러주었으나 예형은 그대로 헌옷을 입은 채 들어가서 드디어 어양 삼과로 북을 치니 그 음조가 절묘해서 쩡쩡 금석의 소리가 난다. 만좌의 빈객들이 이를 듣고 간계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어찌하여 옷을 갈아입지 않는가 하고 좌우가 꾸짖자 예영은 그 자리에서 헌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벌거숭이 알몸으로 섰다. 만좌의 빈객들이 다 낯을 가리므로 예형은 서서히 잠방이를 입는데 조금도 낯빛이 변하지 않았다. 조조는 꾸짖었다. 요당 지상에 어찌 이처럼 무례할 법이 있느냐? 기군 망상하는 것이야말로 무례라 할 것이지 나야 부모가 끼쳐주신 형체를 드러내서 청백한 몸을 나타냈을 뿐이다. 내가 청백하다니 그럼 누가 혼탁하냐? 내가 어진 이와 어리석은 자를 가려볼 줄 모르니 이는 눈이 탁한 것이요. 내가 시설 읽지 않으니 이는 입이 탁한 것이요. 내가 충성된 말을 듣지 않으니 이는 귀가 탁한 것이요. 내가 고금에 통하지 못했으니 이는 몸이 탁한 것이요. 내가 제후들을 용납하지 않으니 이는 배가 탁한 것이요. 내가 매양 찬역할 뜻을 품고 있으니 이는 마음이 탁한 것이다. 나와 같은 천하의 명사를 이처럼 고리로 삼으니 이는 곧 양화가 공잘러 업신령이고 장창이 맹자를 훼손하는 격이라. 왕패의 업을 이루려 하면서도 이렇듯 사람을 업신여긴단 말이냐. 이때 공용이 자리에 있다가 혹시나 조조가 예형을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 조용히 나와서 아뢰었다. 예형의 죄는 도영수와 같아서 도저히 왕자의 꿈에 나타나지 못하리다. 조조는 손을 들어 예형을 가리키며 명했다. 너를 사자로 형주에 보내는 터이니 만일 유표가 와서 항복한다면 곧 너를 공경으로 삼아주마. 예형은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조조는 말 세 피를 준비해 사람 둘을 붙여서 좌우에서 붙들고 가게 하고 한편으로 수하의 문무관원들로 하여금 동문 밖에 술자리를 차려놓고 그를 전송하게 했다. 순욱이 예형이 오거든 일어나지들 맙시다 하고 말해서 예형이 이르러 말에서 내려 들어와 보는데도 여러 사람이 모두 단정히 앉은 채 동하지 않는다. 그런즉 예형은 문득 목 놓아 통곡했다. 무엇 때문에 우는가? 순욱이 물으니 예형이 응수한다.
송장들 사이로 가는데 어찌 울지 않겠는가? 여럿이 우리가 송장이라면 너는 머리 없는 귀신이겠구나 라고 했다. 나는 한조 신하로 조만의 도당이 아닌데 어째서 머리가 없겠느냐? 여러 사람은 그를 죽이려 들었다. 그러나 순욱이 급히 나서서 만류했다. 쥐 같은 놈을 가지고 칼을 더럽힐 것이 없소. 나는 쥐라도 오히려 사람의 성정을 가졌거니와 너희들은 가히 나나 니벌이라고나 하겠다. 예형의 이 말에 모든 사람은 성을 내고 헤어져 돌아갔다. 예형은 형주로 가서 유표를 보고 연방 그의 덕을 칭송했다. 그러나 실상은 모두가 기롱하는 수작이라 유표는 불쾌하여 그에게 강화로 가서 황조를 만나보게 했다. 어떤 사람이 유표에게 예형이 주공을 희롱하는데 어찌하여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물어서 유표는 예형이 여러 차례나 조조를 욕했건만 조조가 죽이지 않은 것은 인망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조조가 그를 내게 사저로 보내서 내 손을 빌려 그를 죽이고 나에게 어진 선비를 죽였다는 누명을 듣게 한 것이라. 나는 이제 예형을 황주에게로 보내서 조조로 하여금 내게 식견이 있는 것을 알게 한 것이요. 하고 대답했다. 여러 사람은 모두 칭송하기를 마지 않았다. 이때 원소가 또한 사자를 보내왔다. 유표가 여러 모사를 보고 물었다. 원본초도 사자를 보내왔고 조맹덕도 예영을 보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대체 어느 편을 좇는 것이 좋겠소? 종사중랑장 한숭이 말했다. 지금 양웅이 버티고 있으니 장군이 만약 천하를 쥘 뜻이 있다면 이 기회를 타서 적을 깨뜨리는 것이 가하고 만일 그럴 뜻이 없다면 나은 쪽을 가려서 붙쫓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조조가 용병에 극히 능해서 현사와 준걸이 많이 그에게로 들어갔는데 그는 반드시 먼저 원소를 취한 다음에 군사를 우리 강동으로 옮길 판이라. 그렇게 되면 장군이 능히 이를 막아내시지 못할까 합니다. 저의 소견에는 형주를 들어서 조조를 붙쫓으시면 조조가 필시 장군을 후히 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대가 우선 허도에 가서 동정을 보고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지. 임금과 신하란 각기 정해진 분수가 있습니다. 숭이 지금은 장군을 섬기고 있으니 비록 부탕도하라도 명하시는 대로 즐겨하려는 것입니다. 장군이 만약에 위로 천자를 받들고 아래로 조공에게 순종하시겠으면 저를 허도로 보내십시오. 그러나 만일 의욕을 품고 마음을 정하시지 못했으면 그만두십시오. 제가 경사에 이른 뒤에 천자께서 무슨 벼슬이라도 제게 내리셨을 땐 저는 천자의 신하가 되는 것이니 다시는 장군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가서 동정이나 보오. 내 따로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그리하여 한숭은 유표에게 하직을 고하고 허도로 가서 조조를 보았다. 조조는 한숭을 시중으로 삼고 영릉 태수에 제수했다. 순욱이 있다가 조조에게 물었다. 한숭은 동정을 살피러 온 것으로 아직 아무 공로가 없는 터에 이렇듯 높은 관직을 내리시며 또 예영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건만 숭상께서는 보내만 놓고 묻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예형은 나를 너무 욕하기에 유표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 한 것인데 구태여 다시 물을 것이 무엇요? 조조는 드디어 한숭을 시켜 형주로 돌아가서 유표에게 항복을 권했다. 한숭이 돌아가서 유표를 보고 조종의 성덕을 칭송하며 유표에게 아들을 입시시키라고 권하니 유표는 대로하여 내가 두 마음을 품느냐 하고 그를 참하려 했다. 한숭이 장군이 숭을 저버리셨지 숭이 장군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고 소리쳤다. 꾀량이 또한 한숭이 허들어 가기 전에 먼저 이 말을 했습니다 하고 말을 거들어줘서 유표는 그를 용서했다. 그러자 사람이 들어와서 황조가 예형을 죽였다고 고한다. 유표가 그 연고를 물으니 그가 대답하는 말이 황조가 예형과 함께 술을 마셔 두 사람이 다 취했는데 황조가 문득 예형에게 그대는 허도에 있으니 잘 알겠군. 대체 인물들로 어떤 사람이 있소? 하고 물어서 예형이 큰아이는 공문거요. 작은아이는 양덕조이니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로 인물이라 할 사람이 없소이다 하고 대답하자 황조가 다시
나 같은 사람은 어떻소? 하고 묻는 것을 예형이 그대야 당집 귀신 같아서 비록 제사는 받아 먹어도 아무 영험이 없지 하고 말했더랍니다. 그래서 황저가 발끈 노해 네 이놈 나를 토목우인으로 아느냐 하고 드디어 참했는데 예형은 죽기에 이르도록 꾸짖기를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는 것이다. 유표는 예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마지 않으며 그의 시신을 거두어 앵무주가에 장사 지냈다. 후세 사람이 예형을 탄식해 지은 시가 있다. 필경 황조의 자질이 장자줄이 아니기로 애달프게도 구슬이 이 강가에서 깨졌구나. 지금와 옛 무주 지나노라니 무심한 푸른 물만 흘러가노나. 한편 조조는 예형이 살해당한 것을 알자 썩은 선비놈의 설금이 도리어 저를 죽이고 말았구나 하고 웃었다. 그는 유표가 항복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곧 군사를 일으켜 문죄하려 했다. 그러나 순욱이 원소를 아직 평정 못하고 유비를 아직 멸하지 못했는데 군사를 강한에 동하려 하시는 것은 바로 신복을 버리고 수족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원소를 멸하고 다음에 유비를 멸하고 보면 강한은 한 번 쓸어서 가히 평정할 수 있사옵니다. 하고 간해서 조조는 그의 말을 좇았다. 한편 동승은 유현덕이 떠나간 뒤로부터 밤낮으로 왕자복의 무리와 더불어 의논했으나 도무지 계책이 서지 않았다. 건한 5년 정월 초하룻날 조화 때 그는 조조의 횡포함이 더욱 심한 것을 보고 울분을 이기지 못해 병이 났다. 헌제는 국구가 병이 난 것을 알고 궁중에 태의를 보내 치료했다. 이 의원은 낙양 사람으로서 성은 길이요 이름은 태, 자는 칭평이라 사람들이 모두 길평이라 불렀으니 당시의 명이었다. 길평이 동승부중에 들어가 약을 써서 치료하며 조석으로 떠나지 않는데 매양 동승이 긴 한숨 짧은 탄식으로 지내는 것을 보면서도 감히 그 까닭을 묻지 못했다. 정월 대보름날이 되어 길평은 하직을 고하고 돌아가려 했으나 동승이 붙잡아서 둘이 같이 술을 마셨다. 새벽까지 마시자 동승은 피곤하여 옷을 입은 채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러자 문득 왕자복 등 4사람이 찾아왔다고 고해서 동승이 나가서 맞아들이니 왕자복이 일은 다 되었소 라고 한다. 어디 이야기를 좀 하오. 유표는 원소와 손을 잡아 군사 50만 명을 일으켜서 10길로 나누어 쳐들어오고 마등이 한수와 손을 잡아서 양병 72만 명을 일으켜 북으로부터 쳐들어오는 통에 조조가 허창에 있는 병마를 모조리 일으켜 각기 나누어 적을 맞게 해서 성중이 지금 텅 비었소. 만일 우리 5집이 노복들을 다 모으면 1000여 명은 될 것이니 오늘 밤 조조가 부중에서 대연을 베풀고 보름날을 경하는 그때를 타서 상부를 내어싸고 돌입해 죽이기로 하되 이 기회를 잃지 말도록 합시다. 동승은 크게 기뻐 즉시 가중의 노복들을 불러서 각기 병장기를 수습하게 하며 자기도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말에 올라 여러 사람과 내문 앞에서 서로 모여 동시에 진병하기로 언약했다. 이윽고 이경이 되자 모든 군사가 다 이르렀다. 동승이 손에 보검을 들고 단숨에 쳐들어가니 조조가 후당에서 한창 잔치를 하고 있었다. 조조 역정놈아, 도망하지 마라! 동승이 큰 소리로 외치며 한 칼로 내리치니 조조가 칼을 맞고 쓰러지는데 문득 놀라 깨니 곧 남가일몽이라. 동승의 입에서 오히려 조조 역정놈아 하고 꾸짖는 소리가 연달아 나올 때 길평이 와락 나서며 내가 조공을 모해하려 하느냐 하고 외쳤다. 동승이 놀라고 두려워서 아무 대답을 못한다. 길평은 말했다. 국군은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한낱 의원이기는 하나 일찍이 한나라 조정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간 제가 연일 국구께서 탄식해 마지 않으시는 것을 배웁고도 감히 여쭈어 보지 못했는데 바로 지금 꿈속에 하신 말씀으로 이미 국구의 진정을 알았으니
부디 숨기려 마십시오. 만약에 저를 쓰실 곳이 있다면 비록 구족이 멸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손으로 낯을 가리고 운다. 말은 그러하나 다만 진심이 아닐까 두렵소. 길평은 손가락 하나를 깨물어 맹세했다. 동생은 마침내 의대조를 꺼내 길평에게 보였다. 이제까지 우리가 거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유현덕과 마등이 떠나버렸기 때문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이로 인해 내가 병이 난 것이오. 여러 대감님이 구태여 마음을 쓰실 것도 없습니다. 조조 역정놈의 목숨은 오직 제 수중에 있습니다. 동숭이 그 까닭을 묻자 길평이 계속해 말했다. 조조 역정놈이 항상 두풍을 앓습니다. 그 병이 이미 골수에 들어서 두통이 나기만 하면 곧 저를 불러 약을 쓰게 하는 터입니다. 조만간 저를 부를 것이니 그때 독약 한 첩만 쓰고 보면 필시 제가 죽고 말 터인데 구태여 병장기를 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한조 사직을 구하는 것이 다 그대 한 사람의 힘이요. 길평이 하직하고 돌아간 뒤에 동승이 은근히 기뻐하기를 맞이 않으며 후당으로 들어가다가 우연히 간호 진경동이 어두운 구석에서 시첩 운영과 은근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을 봤다. 동승은 대로해 좌우를 불러 그들을 잡아놓고 죽이라 했다. 그러나 부인이 만류하는 바람에 죽이지는 않고 각기 등을 40대씩 친 다음에 경동만 냉방에 가둬두었다. 경동은 이에 한을 품고 이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서 자물쇠를 끊고 담을 넘자 그 길로 조조의 부중으로 들어가서 기밀사가 있어 왔다고 고했다. 조조가 밀실로 불러들여서 묻자 경동은 왕자복, 오자란, 충집, 오석, 마 등의 5사람이 저의 상전댁에 모여 은밀하게 의논하는데 이는 승상을 모해하려는 것이 틀림없사옵고 저희 댁 상전이 흰 깁 한 끝을 내다 놓고 무엇인지 거기다 쓰고는 그일에는 길평이 손가락을 깨물어 맹세하는 것을 소인이 눈으로 보았소이다 하고 아뢰었다. 조조는 경동을 부중에 숨겨두었다. 동승은 경동이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갔으려니 생각해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 조조는 거짓으로 두풍이 난다고 하며 길평을 불러서 약을 쓰게 했다. 길평은 이 역정놈이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독약을 품고 상보로 들어갔다. 조조가 평상 위에 누워서 길평더러 약을 쓰라고 분부한다. 이 병에는 한 첩만 쓰면 곧 나으십니다 하면서 길평은 약탕관을 가져오라고 해 그가 보는 앞에서 약을 다렸다. 얼마 지나 약이 반쯤 졸았을 때 길평은 몰래 독약을 탄 다음에 손수 약그릇을 가져다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는 독이 들어있는 것을 아는 까닭에 일부러 늦장을 부리며 선뜻 먹으려 들지 않았다. 더운 김에 잡수시고 땀을 좀 내시면 단박에 나으십니다 하고 길평이 말하는데 조조는 자리 위에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그대가 글을 읽었으니 반드시 예를 알 것이다. 임금이 병이 있어 약을 먹는 때는 신하가 먼저 맛을 보고 아비가 병이 있어 약을 먹는 때는 자식이 먼저 맛을 보는 법이니 그대는 내 신복 지인인데 어찌하여 먼저 맛을 본 연후에 내게 권하려 하지 않는가? 약이란 병을 고치는 것인데 남이 맛을 보아선 뭘 합니까? 길평은 이렇게 말했으나 일이 이미 누설된 것을 깨닫고 약을 들고 달려들어 조조의 귀를 붙잡고 입에 부으려 들었다. 그러나 조조가 약그릇을 쳐서 땅에 쏟아버렸다. 땅에 깔아놓은 벽돌이 모두 터진다. 조조가 미처 분부를 내리기 전에 좌우가 이미 길평을 잡아내렸다. 조조는 내가 무슨 병이 있겠느냐. 특별히 너를 시험해보려 한 것인데 네가 과연 나를 해치려 했구나 하고 힘을 잘 쓰는 옥졸 20명을 불러서 길평을 후원으로 잡아놓고 고문했다. 조조는 정자에 앉아있다. 길평은 결박되어 땅에 쓰러져 있으나 태연자약해 겁내는 빛이 털끝만치도 없다. 조조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한낱 의원이라 어찌 감히 독을 써서 나를 해하려 했겠느냐. 필시 누가 내게 시킨 일일 것이라. 그 사람만 낸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마.
길평은 꾸짖었다. 너로 말하면 기군망상하는 역적이라 천하가 모두 너를 죽이려는 터다. 어찌 나 하나뿐이겠느냐. 조조가 그래도 제3 캐묻자 길평이 노에서 외쳤다. 내가 자의로 너를 죽이려 한 것인데 나를 시킨 사람이 어디 있을 리가 있겠느냐. 성사하지 못했으니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조조는 노에서 옥조를 시켜 사정없이 쳤다. 두 시각을 두고 연달아 치고 나니 전신의 가죽이 터지고 살이 해지고 피가 흘러 섬돌에 흥건하다. 조조는 길평을 아주 죽였다가는 나중에 대질할 길이 없을 것이 걱정이라 그를 일시 조용한 데로 끌고 가 숨을 돌리게 하라고 옥졸에게 명했다. 그 이튿날 조조는 영을 전해서 연석을 배설한 다음 여러 대신을 모두 자리로 청했다. 이날 동승만이 병을 칭탁하고 오지 않았을 뿐이요. 왕자복 등은 조조가 의심을 둘까 염려해 다들 자리에 참여했다. 후당의 술자리를 배설했다. 술이 두어순 돌고 나자 조조는 좌중에 뭐 흥을 도울 것이 없구만. 내 사람 하나를 데려다 여러분들 술이 깨도록 해드리리다 하고 옥졸 20명에게 끌어오너라 하고 분부했다. 조금 지나 옥졸이 길평에게 큰 칼을 씌워 계야에 잡아들인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자가 악당과 짜고서 조정을 배반하고 나를 모해하려다가 오늘날 천벌이 내려서 묶였으니 여러분은 이자의 공초를 좀 들어들 보시오. 조조는 옥졸에게 명해서 우선 한 차례 된매를 치니 기절에 쓰러짐으로 물을 갖다 낯에 뿜었다. 길평은 깨어나자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꾸짖었다. 이놈 조조 역저가 나를 죽이지 않고 어느 때를 다시 기다리느냐. 공무한 자가 먼저는 6이었는데 너까지 넣어서 7이지. 이렇게 조조는 물었으나 길평은 오직 꾸짖을 뿐이다. 왕자복 등 4사람은 면면 상고하며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다. 조조는 옥조를 시켜서 일변 매질하며 일변 물을 뿜게 했다. 그래도 길평은 도무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조조는 그가 죄를 불지 않는 것을 보자 그만 끌어내갔다. 술자리가 파해서 여러 관원이 다 흩어져 돌아가는데 조조는 왕자복 등 4사람만 붙들어 두고 야연에 참여하려 했다. 4사람은 혼이 몸에 붙어있지 않았으나 남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본래 붙들려고 한 게 아닌데 물어볼 일이 있어서 그랬소. 대체 4분이 동승과 더불어 무슨 일을 의논하셨소? 하고 조조가 물었다. 아무것도 의논한 일이 없소이다. 왕자복이 대답하자 조조가 다시 물었다. 흰 기배에 쓴 것은 뭐요? 왕자복의 무리는 다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조조가 진경동을 불러내어 대질시키자 왕자복이 그보고 물었다. 너는 어디서 보았느냐? 진경동이 말했다. 대감들이 여러 사람의 눈을 피해서 6이 한자리에 앉아 글을 쓰고서 어떻게 아니라고 하시오? 왕자복은 조조를 보고 이 도적놈이 국구의 시첩과 간통하다가 죄책을 당하고 제 주인을 무고하는 것이니 믿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으나 조조는 길평이 내게 도격을 쓴 것이 동승이 시킨 일이 아니면 누구겠소? 라고 했다. 왕자복의 무리는 모두 모른다고 말했다. 오늘 밤에 자수하면 오히려 용서해 주려니와 만약에 일이 드러날 때까지 숨기고 말을 않는다면 추워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그래도 왕자복의 무리는 다들 그런 일이 없다고 뻗댔다. 조조는 좌우를 꾸짖어 4사람을 잡아 가뒀다. 그 이튿날 조조는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동승의 집으로 문병을 갔다. 동승은 몸소 나와서 그를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일로 간밤 잔치는 참여하지 않으셨소? 신병이 낫지를 않아서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생각해서 생긴 병이겠지요. 동승이 아찔하게 놀라는데 조조가 또 물었다. 국군은 길평의 일을 아시오? 모릅니다. 국군은 어째서 모르신단 말이오? 조조는 냉소하며 좌우를 불러 분부했다.
국구의 병이 나으시게 그놈을 이리로 끌어오너라. 동승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잠시 뒤에 옥졸 20명이 길평을 계하로 끌고 왔다. 길평이 조조 역저가 하고 큰 소리로 꾸짖는데 조조는 그를 손으로 가리키며 동승을 보고 이 사람이 왕자복 등 4명을 찍어줘서 내 이미 그들을 잡아 정의에게 내어줬어. 한 명이 더 남았는데 아직 잡지 못했어. 하고 말한 다음 길평에게 물었다. 누가 너더러 내게 도격을 먹여 죽이라고 하더니 속히 바른 대로 되라. 하늘이 나더러 역적을 죽이라고 하셨다. 조조는 노에서 또 매질을 시켰다. 그러나 이제는 일신에 매질할 곳이 없었다. 자리에 앉아서 이 모양을 보는 동승의 가슴은 칼로 에이는 것 같았다. 조조는 다시 길평에게 물었다. 네 손가락이 본래 10개인데 어찌하여 9개밖에 없느냐? 하나는 내가 국적을 죽이려 맹세하느라고 깨물었다. 조조는 칼을 가져와 섬돌날에서 그의 손가락 9개를 모조리 자르게 한 다음 한꺼번에 모두 잘랐으니 어서 또 맹세해라 하고 소리쳤다. 아직도 입이 있으니 역적을 삼킬 수 있고 혀가 있으니 역적을 꾸짖을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듣자 조조가 그의 혀를 자르라고 영을 내렸다. 가만히 있으시오. 내 이제는 더 형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부득이 공초하겠으니 묶은 것이나 좀 풀어주오. 풀어주기로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고 조조는 옥졸에게 명해 그의 결박을 풀어줬다. 길평은 몸을 일으키자 대고를 바라고 절하며 신이 나라를 위해 역적을 죽이려 했으나 성사를 못했사온데 이는 천수이옵니다 하고 말을 마치고 섬돌의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 조조가 그의 사지를 찢어 효시하니 때는 건한 5년 정월이다. 사관이 지은 시가 있다. 한조가 넘어져 일어날 기색이 없을사 나라를 고치려 한 길평이 있었더라. 간당을 없애기로 맹세를 굳게 하고 제 한 몸 내던져 성명에 보답할째 혹독한 형벌에도 말은 더욱 매섭고 참혹하게 죽으면서 의기는 그대로 살았거니 10손가락에 흥건한 붉은 피 천추만대에 그 이름을 전하누나. 조조는 길평이 죽은 걸 보자 좌우를 시켜 진경동을 끌어와 앞에 놓고 물었다. 국군은 이 사내가 누군지 아시겠지? 동승이 대로한다. 도망간 종놈이 여기 있구나. 마땅히 죽어봐라. 이 사람이 이번 고변의 수고인으로서 대질하려 불러온 터에 누가 감히 죽이겠다는가? 승상은 어찌하여 도망친 종놈이 하는 한쪽 말만 듣고 이러십니까? 왕자복의 무리를 내가 이미 다 잡아서 초사에 모두 밝혀 드러난 터에 내가 그래도 아니라고 뻗대느냐? 조조는 즉시 좌우를 불러 동승을 잡아내리게 한 다음 종인에게 명해 동승이 침실로 들어가 방 안을 샅샅이 뒤지게 해서 마침내 의대조와 의장을 찾아냈다. 조조는 그걸 보고 나서 쥐 같은 무리가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며 웃고 영을 내려 동승의 온 집 식수를 모조리 잡아다 가두고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하고는 부중으로 돌아가자 의대조와 의장을 여러 모사에게 내어 보이며 헌재를 폐하고 다시 새 임금을 세울 일을 의논했다. 두어줄 밀조가 허사로 돌이 가고 한장 맹서가 재앙의 근원이라. 필경 헌재의 목숨이 어찌 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